슈퍼 A죠. 네네네. 80대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연구를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7.5년 정도 더 삽니다. 운인데? 네, 결국에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게 아니어 보이지만 합쳐지게 되면은 노화 속도를 낮춰줄 수가 있고 굳이 약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가 있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1년 동안 정말 저자계의 스타, 강사계의 스타가 되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정의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볼 때마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요즘에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것 같은데 갑자기 100세가 오는 바람에 100세 살 정신적 몸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실. 네. 요새 어때요? 사람들 오래 살긴 하지만 그런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죠. 한 15년 정도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2000년대 초반의 일본 정도의 생각에 이제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00년대 초반. 네, 2000년에서 2005년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다 백미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부모님 세대가 네. 나이 든 모습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한테 대입을 시켜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통계학자들도 마찬가지죠. 9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나. 한 10년 전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걸 스냅샷의 오류라고 하는데 아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인구 구조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면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만 엄청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부정의 단계? 퀴블러로스의 5단계라고 있거든요. 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타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오고. 오죠. 그래서 DAB, DA 뭐 이렇게 저희는 외우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부정의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초기 단계네 그럼. 네, 그러니까 항노화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나는 나이 들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부정 단계네. 그렇죠. 그리고 막 의료 쇼핑을 엄청 하면서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은 검사를 또 엄청 하시고, 초긍정과 초부정의 사이.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막 영양제도 뭐 여기서 좋다더라 하면은 저기서 좋다더라 하면 다 막 수십 개를 드시고. 그래서 다 세 알 먹고 다 덮어. 그렇죠. 뭐 그럼 많이 먹으면 10알 먹어. 차라리 그러면 다행인데 또 그거를 또 막 매일매일 적어가시면서 수십 가지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일본은 거의 약간 마지막엔 우울과 수용의 단계로 갔죠,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가 물론 그동안 침체된 또 그런 모습도 있었고, 항노화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잘 안 쓰죠. 향노화라 그러죠. 노년을 나의 완성의 시기, 내가 어떤 향유할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기. 하지만 재밌다.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기 싫어. 그 다음에 나는 절대 노년의 모습을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참 일본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즐겁게 사시는 게 좋고 너무 건강 염려에 빠져서 막 전전긍긍 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왜 65세가 넘으면 그 이후에 일하면은 노년 빈곤이다. 이런 프레임이 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못 해놔서 마치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 같은 프레임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는 그렇게 게 보겠네 사람들이 계속 일할 건데. 그러니까요. 아유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저 나이까지. 근데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일본은 그걸 진즉에 알았던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이게 머리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치매 예방이고 또 몸을 쓰니까 노쇠도 예방이 됩니다. 그렇지. 게다가 사회적인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빈곤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네.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나가려고 네. 준비하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서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도 준비하고 이게 되게 건강할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은 개념을 바꿨죠. 후기 고령자 75세 이후라도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참여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보는 관점이 한번 큰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제대로 가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연구를 보면 뭐 미국의 예일대 베카레비 교수 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한테 어릴 때의 환경,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젊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하면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노년을 부정적인 시기로 간주를 하느냐 또는 노년을 내가 완성될 수 있고 굳이 완성이 아니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느냐. 네. 이 마인드셋,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항노화를 좋아하고 반대로 이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노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7.5년 정도 더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냥 마음만 긍정적으로 먹었을 뿐인데? 네. 물론 다른 생활 습관 요인들을 보정을 해도 이런 통계적인 유지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죠. 슈퍼 에이징이라고 해서 슈퍼 에이저, 그러니까 80대에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가 현역 마인드.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해서 별달리 생각을 하지가 않고 평생 동안 일도 하고 그러면서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마음도 써요. 거기를 분리하지 않는구나. 분리하지 않아요. 65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왜 내가 노후야, 네. 노년이야. 네. 그래서 나는 뭐 건강 염려로 들어가는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나이가 한 65세쯤 봐요? 그때쯤이에요? 요즘에는 한 7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인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 73세에서 75세 정도가 약간 티핑 포인트가 한 번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거기쯤. 예, 그때 이제 정말 뭐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고 근육도 너무 잘 빠지고 밥도 먹기가 싫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그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예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걸 예방해서 저희한테 안 오셔도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좀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에이저는 이거 먼저 정리하면 현역 마인드. 현역 마인드 첫 번째. 두 번째가 긍정적인 사고 방식.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관찰했을 때의 그것인데 네. 변동성을 좀 허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동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 블루존 이런 장수마을들 연구를 해보거나 네. 제가 또 평창에서 인구 집단 연구해본 데이터를 보면 정말 생활 습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몸에 해로운 건 죽어도 안 먹어야지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고 매일매일 똑같이 이만복 걷고 이렇게 안 해요. 정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는 뭐 어느 날은 좀 즐기면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소식할 수 있고 근데 전반적인 생활 습관은 중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부수적인 걸로 들자면 이제 운동 루틴이 반드시 있다. 운동. 네, 그러니까 몸을 계속 쓰시는데 근육을 사용하시고 이런 복합적인 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스트레칭, 네. 그다음에 관절 협응을 돕는 이런 운동들, 균형 운동 이런 것들을 다 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것도 약간 부차적인 건데 물론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리 고생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의외인데? 네.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신간을 내셨잖아요. 네. 예, 인터뷰를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맞아요. 물론 그 늙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저는 약간 좀 경계하지만 그것도 약간 이제 노화에 대해서 밀어내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늙는다. 하지만 그건 더 잘 나이 든다라고 해야 하는 게 좋겠죠. 더 잘 뭐랄까 성숙한다. 맞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게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뇌를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은 이제 젊을 때의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40대보다 50대가 더 충만하고 50대가 60대보다 더 또 가득 차고 그렇게 해서 80대까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현역 마인드, 긍정적 사고, 변동성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공부 고생도 좀 하고 운동 루틴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에 묶여갖고 난 안 늙을 거야, 난 안 아플 거야, 막 이렇게 쫄아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답게 살도록 풀어 헤쳐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정확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거 좋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년에 좋은 약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거 먹으면 내 몸에 진짜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아닌가요? 어때요? 우선은 약 얘기니까 보통 약은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뭐? 노인주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뭐지?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보다 더 합병증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라고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 있는데 이 목록을 만들 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워닝, 주의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인주의 의약품이 사실은 우리가 다 필요해서 쓰는 약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문진을 해보고 또 부작용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미국에서 이 노인주의 의약품을 매번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앞에 사설이 달려요. 네. 절대로 이 목록은 처벌, 규제, 행정 지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다만 더 임상적으로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쓰자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무서운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덜덜 떨면서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맥페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뭐랄까 항부토제로서는 이거 말고는 사실 쓸 약이 없습니다. 거의 주사제는요. 그래서 이 약을 많이 씁니다. 네.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단기간 사용하게 되어 있고 한두 번 정도 쓰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도 노년내과 의사여서 전공의들이 막 맥페란 이런 거 막 쓰면 뭐 이런 거 조심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가지고 이게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에 이 약을 주사로 맞으신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소송을 건 거예요, 환자분. 왜냐? 나는 파킨슨이 있는데 이 맥페란을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파킨슨이 나빠졌다. 저는 안 좋아졌다. 근데 이게 유죄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면허를 잃으셨네요. 의사 면허가 뺏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그 노인주의 의약품을 썼을 때 부작용이 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중등도 이상의 노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걷지 못하고 낙상 위험도도 높고 겨우겨우 간신히 댁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또는 침상에 계시거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 신체 노쇠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치매 있거나 파킨슨증 같이 이렇게 신경퇴행성 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시청각 기능 떨어져서 감각 기능 때문에 낙상 위험도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 약 하나로도 뭐 낙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노쇠한 분들은 앞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인주의 약품 이게 참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네. 법률상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에? 원래 처방을 제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주의 약품을 가지고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방을 못 할 테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약을 못 쓰는 사람이 쓰니까. 생기죠. 대부분 뭐 필수적인 의약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닥터 쇼핑을 반복하시면서 약이 늘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도 한 40개 정도 되는 약을 드셨는데. 왜? 몇 개요? 40개 정도. 약? 저희 영양제 약사님이 아니고 있어요. 약? 진짜 처방약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한 주치의로 단골병원 다니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흡입기 처방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천식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타 등 약 쭉 다 드셨는데 그것만 드시면 제가 봤을 땐 돼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다 보니까 또 근골격도 보러 다니시면서 또 그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세요. 그다음에 본인은 흡입기로 천식 치료를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을 가지고 천식 치료해 줄 수 있는 데를 가셨어요. 거기서 천식약만 한 8가지 정도도 주세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근골격약, 천식 먹는 약에다가 대사성 질환 기본약, 뜨르르. 거기다가 뭐 흡입기도 가지고는 계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들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당연히 뭐 수면이나 뭐 이런 약들도 추가로 또 들어가고요. 그게 들어요. 근데 다 섞여서 위장해서. 물론 효과는 약효는 있어요. 근데 그치. 이렇게 약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통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요? 약과 약이 섞이거나 아니면은 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되죠. 근데 이제 10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리스크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선생님 보실 때 왜 우리가 65세, 70, 80쯤 가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평균은 65세 이상 다 퉁치면 만성질환 3개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거 세 개는 약을 먹겠네. 그래서 뭐 고혈압 어쩌고 저쩌고. 혈압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골관절염, 피토행성 관절염이죠.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세트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골다공증은 우리나라는 치료율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받는 경우 3분의 1밖에 안 되고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낙상하면 뼈 부러지면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갖고 있는 기본 질환이 3개 이상, 뭐 네. 3개 정도.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약이 금방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면 역시 65세 이상에 적어도 4개 이상 약을 드시고 계신 걸로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노년에 네. 이런 처방약 대신 뭔가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네. 뭘로 조금 이렇게 이제 예방을 좀 하면서 맞습니다. 무조건 약으로 안 가야 되잖아요. 그 사실은 1차 진료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모든 노인성 질환 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처음에는 항상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그러면 우선은 뭐 근력 운동도 코어 운동도 해볼 수 있고 케일 운동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수분을 뭐 자기 전에 좀 줄여본다. 그다음 혹시 밤에 소변을 더 보시도록 좀 악화시키는 다른 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하고 설명할 또 진료실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바로 처방을 하면 너무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약 증상만 드세요. 없어지도록. 네, 그렇게 증상약을 딱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노년기 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졌다, 경도 인지 장애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도 인지 장애나 또는 주관적인 건망증만 있으셔도 바로 뭐 또 검사를 하시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오는 뇌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은 이제 뭐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치매 예방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사회활동하고 인지활동하고 신체활동하고 만성질환 관리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육하고 그다음에 잘 알리고 의료 환경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뭐 글도 쓰고 또 유튜브에 나가고 TV에 나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네. 관리를 잘하면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몸의 노화 속도 네. 제가 뭐 가속노화, 감속노화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1년보다 더 많이 몸의 노화가 누적이 되고 그런 걸 가속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노화 속도가 빠른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네. 같은 나이일 때 70대 중반에 노쇠 정도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몸의 노화 속도와 뇌의 노화 속도와 하다못해 망막의 노화 속도와 관절의 노화 속도와 콩팥의 노화 속도와 여러 가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속도들이 대부분 다 상당 부분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망막 질환의 발생을 50% 이상, 많게는 70%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운동하고 잘 자고 술, 담배 덜하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은 네. 결국에는 황반 변성도 덜 온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은 치매도 50% 이상 예방이 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지니까 당연히 신체 노쇠도 예방이 되고 만성 질환도 예방이 됩니다. 결국에 뭐 근력 운동을 하세요. 제가 그다음에 머리를 쓰세요. 책을 보세요.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네.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게 아니어 보이지만 합쳐지게 되면은 내 몸의 모든 장기나 기능들에 네. 결국엔 노화 속도를 낮춰줄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굳이 약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더 약을 안 먹고도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저한테도 안 오실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꾸고 네.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너무 이렇게 노화를
밀어내려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너무 막 항노화, 요새는 뭐 줄기세포도 맞으러 다니시고 뭐 일본에 가셔서 맞아오는 분들도 있고 뭐 정말 갖은 노력들을 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시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좋은 데 여행 다니시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좀 조화롭게 만드시면 노인성 질환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하면서, 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그 왜 대부분 다 퇴행성이세요?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이에요 라고 네. 이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뭐 귀에 이명이 들려, 그렇죠. 눈에 날파리 날아다녀,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지럽고 저리고 안 저린 데가 없어요. 그렇지, 뭐 네, 그런 손발로 것들 다. 차고 막 열이 났다가 어. 열이 내리는 것 같고. 맞아, 허리도 아프고 네. 뭐 여기도 쑤시고 네. 뭐 이런 증상들이 막 생겼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 관련된 과를 탁탁탁 찾아가서 그럼 증상을 내리는 약을 막 먹으려다 보면 40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할까요?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아, 우선순위.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나한테 중요한 중요한 거. 거. 정말 오케이. 증상을 이잡듯이 잡아서 하겠다. 뭐 그런 사람을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잡으려고 생각하면 이 잡듯이 잡을 수는 있어요. 작은 거 하나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삶의 질인지, 지금의 불편인지, 아니면 치매의 발생인지, 혹은 낙상 위험도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수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이 깊지 않고 잘 오지 않고 새벽에 빨리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기 되면 제일 고생하는 게 잠을 한 덩이로 깊게 충분하게 못 자는 거고,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수면 요구량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낮에는 또 활력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수면제가 올라가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마취를 시켜달라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마취인지 수면 유도인지를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네. 그렇게 수면제를 쓰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첫 번째, 맞아. 장기간 쓰면은 치매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낙상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밤에 그렇게 해롱해롱한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낙상하면 고관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댁에서 지내시던 분이 그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이런 리스크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뭐 사실은 치매약 하나 정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하기에도 사실은 집중력이나 인지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다시 리핏,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 그냥 방금 한 3분 동안의 이야기를 까먹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고, 나는 치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수면제를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는 심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몸이 부을 수 있고 위장에서 피가 날 수 있지만 소염진 통제로 통증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야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중시하는 게 수명인가 아니면은 삶의 질인가.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저울질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뒤가 되어야지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90세라면 당뇨약을 철저하게 써서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를 완전 정상으로 만드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좀 더 연하게 약을 쓰는 거죠. 저혈당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낙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약이나 혈압약은 좀 더 뺄 수도 있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허약이 특별히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은 조금 더 응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잘 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걷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뭐 방문 재활이나 1대1 치료를 해서 근력 운동을 시켜드린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약들은 좀 솎아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영양제 많이 먹거든요. 네.